안녕하세요. 서브노트 일반 분야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융금속의 보호 방법 및 역할. 용융금속의 보호 방법으로는 피복제, 플럭스, 가스가 있죠. 기본적인 거고. 네, 피복제는 뭐냐면 우리 SMAW 이런 용접 볼 때 용접봉이 이렇게 있고 옆에 감싸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피복제고요. 플럭스는 SAW처럼 이렇게 용접을 할 때 용접심이 용접봉이 들어가더라도 여기 위에를 감싸고 있는 가루 같은 거, 이거 플럭스라고 하고요. 가스는 용접을 진행하면서 이 토치에서 가스가 뿜어져 나오면서 이 아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융금속도 같이 보호하죠. 그래서 크게 피복제 플러스 가스가 용융금속의 보호 방법입니다. 역할을 하나씩 보면 피복제는 일단 보호가스를 발생시키고, 이게 지금 피복제가 용융되면서 이 피복제 여러 가지 성분이 있어요. 보호가스를 발생시키면서 뭐 산화를 방지하는 것, 질화를 방지하는 것, 뭐 슬래그 유동성을 좋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피복제에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용금속의 산화 및 질화를 방지하고 슬래그 형성을 시켜서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고 용접부를 보호하며 비드 표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아크 내의 전기 전도도를 향상하고요. 합금 원소를 첨가함으로써 용접부 재질 개선, SMAW에서 탈산 및 정련 작용, 그리고 전기 절연 작용, 수증 및 위보기 자세의 용접을 용이하게 합니다. 네, 한편 플럭스 실딩은 아크 지역에서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키고, 그래서 점화를 향상시키며 아크의 안정화를 유도합니다. 또한 슬래그의 형성으로 용융금속 방울 및 용융풀을 보호하고 비드를 형성하며 냉각 속도를 조절합니다. 금속학적 효과로는 환원 및 합금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로 가스 실딩은 용융금속을 대기로부터 차단하여 산화 및 질화를 방지하며 아크 특성 및 용적 이행 모두 영향을 주고요. 용의 깊이 및 비드 형상에도 영향을 끼치며 용접 속도 및 언더컷 결함의 발생 정도에도 영향이 있고, 클리닝 액션을 하며 용착 금속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 비용 등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네, 가스 실드 중에 CO2 용접할 때 CO2 가스는 저렴하죠. 그리고 아르곤 가스는 비용이 비싸고, 그리고 성능과 가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아르곤 가스의 가스 실딩 효과가 좀 더 좋다는 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보호가스 종류별로 보면 아르곤, 헬륨, 그리고 아르곤 플러스 헬륨. 아르곤은 플라즈마 집중이 좋고, 그리고 헬륨은 열 전도성이 높고, 이거는 깊이가 깊죠. 용입이 깊고, 헬륨은 아크 내에 분산이 잘 됩니다. 열 전도성이 좋다는 거는 가스를 통해서 주변으로 이렇게 열이 퍼져나간다는 뜻이죠. 주변으로 열이 퍼져나간 뜻이고, 그래서 깊이보다는 주변으로 가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아르곤 가스보다 유량이 좀 더 많이 요구가 됩니다. 헬륨이 가벼워서 잘 날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르곤 대비 유량이 많이 요구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스별 특징 중에 CO2와 아르곤이 있는데, 아르곤은 안정된 스프레이 이행, 그래서 스패터 발생이 적고, 그런데 비대 가장자리에 언더컷 결함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아르곤에 산소와 CO2를 첨가하면 생성된 산화물이 플럭스 역할을 하여 언더컷을 방지합니다. 아르곤 플러스 산소는 서스강에 주로 사용하고, 아르곤 플러스 CO2는 영광 및 저합금강의 스패터를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CO2는 가격이 저렴하고 용입이 깊습니다. 가스 특성상 단락이행과 글로브 이행 모드만 나타내기 때문에 아크가 불안정하고 스패터가 많고 박판 용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르곤을 혼합하면 박판 용접 조건의 범위가 넓어지고, 아르곤 혼합비를 80% 이상 높이면 스프레이 이행이 아크가 되고 스패터 발생량이 낮아지고 용착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드 배관이 좋고 유용입이 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실드가스의 목적 그리고 영향.
용융금속을 대기로부터 차단하여 산화 및 질화 방지, 아크 특성 및 용적 이행 모드의 영향, 용접 속도 및 언더컷 결함 발생 정도를 좌지우지하고 청정작용을 하며 용착금속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 비용 등과 연관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질 고장력강 용접 시 패스간 온도 기준으로 상한 온도를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고장력강은 탄소 위에 합금 원소를 소량 첨가하여 강도가 높으면서도 파괴 인성이 우수한 강을 말합니다. 구조물의 중량을 경감시키고 성능 향상을 도모한 강인데 인장 강도는 50kg 이상의 고강도 강을 통칭합니다. 사용 목적은 강도를 높여서 판독계 감소에 의한 중량을 경감시키고 재료의 절감 및 용접 공수의 저감을 가져오며 특히 수송에 있어서 자중의 감소에 의한 적재량 증가와 수송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도에 의한 분류를 보면 고장력강과 초고장력강이 있는데 고장력강은 50 이상, 초고장력강은 70kg 이상입니다. 특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 용접 구조용 50kg, 60kg, 80kg, 그리고 내구성 고장력강, 저온용 고장력강, 내해주성 고장력강이 있고, 세 번째로 열 처리의 분류로 비퀸칭 그리고 퀸칭 템퍼링강,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접 시 주의사항을 보면 일반적으로 예열을 실시하고 열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접봉은 저수소계를 사용하고 용접재료 건조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용접부가 청결해야 됩니다. 과도한 이별량을 결정립 조대화시켜 인성 저하되므로 이별량을 감소시켜야 되고, 아크 스타트 시 기공 발생 방지를 위해 후퇴법을 사용하며 아크 길이는 짧게 큰 폭의 유빙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열 처리 시 가열 온도가 모재의 솟은 온도를 높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질광과 비조질광이 있죠. 조질광은 퀸칭 및 템퍼링에 의해 강도 및 인성을 향상시킨 거고, 비조질광은 아변 상태, 아변 후 노멀라이징 처리를 하거나 제어아변 상태로 사용한 겁니다. 조직은 규소, 망간 등의 이런 것들을 첨가한 베이나이트 조직이고, 비조질광은 규소, 망간계로 페라이트, 펄라이트 조직입니다. 자, 조질광의 장점은 적은 합금 원소 첨가로 강을 제조하기 때문에 용접성 향상이 도모했고요. 아마 탄소 당량이 좀 낮겠죠. 그리고 인장 강도, 특히 항복점이 높습니다. 동일 강도 비조질광보다 노치 인성이 우수합니다. 비조질광은 각종 형상 및 치수의 강제 제조가 용이하고 열관 가공이 용이하고 캔칭 앤 템퍼링이란 열처리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열을 높여도 좋기 때문에 열관 가공이 용이한 거고요. 용접열에 의한 연화가 적고 용접 이별 제한이 완화됩니다. 항복비가 낮아 파괴까지 오래 걸려 구조물 설계에 유리합니다. 단점을 보면 단점, 대이별 용접 시 상부 베이나이트 생성으로 결정립 조대화가 돼서 인성 및 강도가 저하됩니다. 열 처리는 강제 템퍼링 온도 이하에서, 그리고 예열 생략 시 균열이 발생한다는 점, 응력 집중에 민감하고 각변형 뒤틀림 발생이 조질강에 많고요. 비조질강은 후판으로 갈수록 인장 강도, 노치 인성, 용접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판으로 갈수록 탄소 당량이 높아진 경향 때문에 용접성이 저하되고 60kg 제곱미리미터당 60kg 이상의 강도를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층간 온도를 제한한 이유였죠. 층간이란 용접의 층과 층, 패스와 패스 사이로서 한 개의 층을 용접한 후에 다음 층을 용접하기 전에 앞에 층이 갖는 온도를 층간 온도로 합니다. 층간 온도를 제한하는 것은 서스강과 같이 온도에 재료의 성질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 층간 온도를 제한하죠. 조질 고장력강의 경우 거듭되는 용접의 층수에 따라 용접 부위가 계속 높은 온도로 가열되는 결과가 되어 고장력강의 요구 성질을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별량이 크면 열 처리에 의한 조질 효과가 상실되어 노치 인성이 저하될 수 있고요. 층간 온도를 제한함으로써 용접 부위가 강제의 템퍼링 온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답은 이겁니다. 층간 온도를 제한함으로써 용접 부위가 강제의 템퍼링 온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 온도까지 올라가면 조질 효과가 상실되어 노치 인성이 저하되기 때문이고요.
다음 자기 불림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기 불림은 아크블로라고 하는데요. 자, 도체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장이 발생하고, 자기 불림은 모재와 용접봉과의 사이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 자개가 생겨서 이 자개가 용접봉에 대하여 비대칭이 되면 아크가 자력선이 집중되지 않는 쪽으로 쏠려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지금 화면이 아크블로인데요. 아크가 아래쪽으로 향해 되는데 이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흐르면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크가 옆으로 흐르는 현상, 이게 바로 아크 블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쪽에 열이 가해져서 용접이 돼야 되는데 아크열이 이쪽에 집중되겠죠. 그럼 이쪽은 융불량, 그리고 여기는 용융과다가 되겠죠. 용조선을 따라 용접되지 않고 아크가 옆으로 흐르면서 열이 편중되는 현상, 이거를 아크 블로우라 하겠습니다. 이 아크 블로우, 즉 자기 불림 발생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전류 경로의 방향 전환에 의한 자기 불림이 있고, 전극 위치가 기울어져서 자기 불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크 블로우의 영향은 아크가 불안정해지고 기공이 발생하며 슬래그가 섞이며 용착금속 재질 변화가 발생하고 불안전 요괴임이 발생하고 과도한 스패터의 원인이 됩니다. 네, 방지책. 직류 용접을 하지 말고 교류 용접을 사용합니다. 아크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올 수 있겠죠. 전류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면. 하지만 그게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중심선을 잡아서 용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큰판 용접부 또는 이미 끝난 용착부로 향하여 용접하고, 장대 용접에서는 후퇴 용접법으로 용착하고요. 접지점을 용접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하며 접지를 양쪽 끝에 연결하는 것, 또한 짧은 아크를 쓰고 본 끝을 아크블로와 반대쪽으로 기울일 것, 또 시점과 종점의 엔드탭을 이용하는 것이 방지책이 되겠습니다. 자, 탄소광제의 박판 용접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박판의 기준은 몇 mm일까요? 자, 문제는 이제 1mm 이하죠. 박판은 두께가 3mm 이하인 거를 강판이라고 하고, 영어 용어로는 시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판은 두께가 6mm 이상인 걸 말하고 플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박판 용접 시 주의사항. 박판은 용접 이별에 비하여 자체 강성이 찾아 좌골되어 파도 모양의 변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착 금속의 양을 줄인다. 그리고 용착열이 작은 용접법을 채용한다. GTAW, 레이저 용접 이런 게 좀 적겠죠. 용접 변형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구속을 크게 한다. 잔류력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구속을 작게 한다. 좀 당연한 얘기를 써놨고, 두 번째로 용락과 같은 용접 결함 발생이 되는데 이별량을 줄이면서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용량이 무엇이냐? 네,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용접부 백사이드의 비드가 과도하게 튀어나오거나 오목 비드를 형성하는 것, 이걸 용락이라고 하고요. 때로는 샤프하게 꺼지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돌출된 부위는 유체 흐름을 방해하여 국부적인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그리고 오목 비드가 과도할 경우에는 크랙, 썸머 패티그, 펠러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과도한 용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후판 고장력 강판에 대한 가접 용접 시 이 가접 길이를 30mm 이상 되도록 하는 이유. 자, 가용접, 테크웰딩은 그 명칭 때문에 경시되기 쉽지만 오히려 본 용접 이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짧은 비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이별에 의하여 블로홀이나 균열 등의 결함이 본 용접 이상으로 발생하기 쉽고, 또한 본 용접의 일부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용접을 행하는 용접사는 본 용접과 동등한 기량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보통 이제 배관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할 때 배관이 있으면 이 부분이죠. 본 용접을 위해서 이렇게 본 용접을 위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가접을 합니다. 테크 웰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나중에 본 용접을 이렇게 돌리죠. 그래서 이걸 테크 용접이라고 하고, 가용접 주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용접과 동등한 기량을 갖는 용접사가 가용접을 시행할 것. 본 용접과 같은 온도로 예열할 것. 개선 홈 내에 가용접부는 백 지핑으로 완전히 제거할 것. 가용접 위치는 부품이 끝 모서리나 각등과 같이 응력 집중되는 곳을 피할 것. 용접봉은 본 용접 작업 시에 사용하는 것보다 약간 가는 것을 사용하고 간격은 일반적으로 판 두께의 15에서 30배 정도가 좋다. 가용접 비드의 길이는 판 두께에 따라 30에서 50mm 정도로 한다. 네, 물론 판 두께가 클수록 택 비드의 길이를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 비드의 길이가 짧으면 급냉 효과가 커서 용접부가 경화되기 쉽고, 이러한 경화 정도는 비드 길이가 짧을수록 모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현저하게 증가되므로 경화에 따른 좋은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테크 웰딩의 급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30mm 이상, 50mm 이상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시공하면서 실제로 사이트에서 자재를 관리하는 모재 식별 방법인데, 자, 제조서에 맞게 납입되었다 하더라도 가공 중에 관리소로 식별이 어렵거나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적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추적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 예시가 되어 있죠. 첫 번째, 같은 종류끼리 분류하여 저장. 두 번째, 자재의 색깔을 칠하여 관리하는 색분류. 동료 자재의 특정 색깔을 표면에 표시하고요. 그리고 알파벳 코드로 분류를 하고, 또는 바코드 방법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빠르게 자재 이동을 추적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장 경험을 좀 써주면 아무래도 시험 볼 때 좀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런 거 쓴다고 해서 가점을 더 주진 않고, 당연히 좀 이왕이면 더 줄 마음이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 본론 내용을 잘 써야 점수를 잘 받겠죠. 자, 쉬운 예로 서스와 카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플레이트라고 하죠. 플레이트나 배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현장 상황에 맞게 이게 조각조각 잘라서 어딘가에 쓰입니다. 자, 배관도 이렇게 있으면 잘라서 쓸 때가 있죠. 다 쓸 때도 있지만, 그러면 보통 공급자에서 제조사에 납품할 때 여기에 밀시트에 써인 히트 넘버랄지 이 재질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잘려 나가면 여기에는 안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덩어리로 하나만 딸랑 있으면 여기서 왔는지 여기서 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처럼 아예 공간을 구분하고 여기는 서스, 여기는 카본. 서스랑 카본은 그냥 봐도 구분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분류에 정하거나, 또는 그냥 겉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될 때 컬러 코딩을 합니다. 자,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카본은 그냥 노란색으로 한다. 그리고 서스는 빨간색으로 한다. 또는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저 합금강이면은 노란색에 빨간색 두 줄을 칠한다. 이런 식으로 자재를 다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코드 방법 같은 것으로 하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컬러 코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접 준비 작업, 용접용 지그. 용접용 지그는 용접 제품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안전하면서도 빠른 용접 작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공구입니다. 피용접물의 크기, 형상 등에 따라 다르므로 용접 작업자는 가장 합리적인 용접 지그를 선택해야 하며, 때로는 제작해서 사용합니다. 자, 지그의 효과, 용접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요. 제품의 마무리 정도를 향상시키며 작업 능률이 좋아지고 용접 변형을 억제합니다. 개선 준비, 개선 형상은 설계에서 요구한 사항을 만족하는 이음의 강도, 품질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것은 용접법, 용접 능률, 용접 경비 등을 고려하여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고요. 용접 이음의 품질과 개선 가공비를 포함한 용접 경비 면에서 개선 형상의 치수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즉, 개선 정밀도가 높으면 용접 이음 품질 및 용접비 측면에서 좋지만 개선 준비비가 증가하고요. 정밀도가 낮아지면 결함을 초래하여 수정 작업으로 인한 용접 비용 증가가 초래됩니다. 즉, 요구하는 품질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경제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접 조립. 용접 구조물의 용접열에 의한 변형은 각 부재에 누적되어 구조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잔류응력에 문제도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조립 방법을 결정해야겠고요. 일반적으로 용접 구조물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립 순서를 정합니다. 첫 번째, 구조물의 형상을 고정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음의 형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접법을 선택한다. 세 번째, 가능하면 구속 용접을 피한다. 구속 용접이 곧 응력이 되죠. 변형 및 잔류 응력 경감 방법을 채택합니다. 다섯 번째, 변형 발생 시 변형을 쉽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용접 자세를 편하게 하고요. 일곱 번째, 가용접용 정반 지그를 적절히 채택하는 게 좋고, 여덟 번째, 경제적,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는 상태를 선정하고요. 아홉 번째, 각 부재 조립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반 장치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후판 용접 시 단층 용접에 비해 다층 용접의 야금학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모재 두께 6mm 이상의 재료를 용접할 때에는 다층 용접을 사용해야 하고, 필요한 층수는 피용접물의 두께 및 형상 등에 따라 다르지만 제1층은 루트 용접으로 홈의 밑부분을 완전히 용융하여 이면까지 충분히 용입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다층 용접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용접 금속 조직의 미세화, 인성값 향상 및 잔류응력 감소가 기본적인 목적이고, 야금학적 효과는 어떤 게 있냐면, 다층 용접을 함으로써 전층 용접부의 결정립을 미세화시키거나 노멀라이징 처리하여 인성을 향상시킵니다. 또 각층 용접 시 이별량을 적게 함으로써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고요. 세 번째, 예외 효과를 주고 후열 처리 효과로 잔용력을 감소시킵니다. 네 번째, 용접 열 영양부의 재가열로 조직을 미세화시키는 것. 다섯 번째, 기타 불순물의 편석을 방지하여 높은 인성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다층 용접으로 시공 시에는 이별량을 적게 함으로써 결정립이 미세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인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자, 아크에 대한 일반 사항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는데, 아크 발생이 어떻게 되냐면, 모재에 용접봉을 터치하면 순간적으로 기체 방전이 발생하고 전극재 일부가 기화돼서 금속 증기가 형성되죠. 그러면 금속 증기 주위에 각종 기체 분자가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됩니다. 음극에서 양이온이 고속이동하고 양극에서 전자가 고속이동함으로써 아크가 이때 발생하는 겁니다. 자, 가스의 종류와 영향을 보면 아르곤 가스의 이온화 전압이 헬륨보다 낮기 때문에 아크 발생이 용이합니다. 즉, 이온화가 잘 되어야 아크가 발생하는데, 이온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르곤 가스의 이온화 전압은 낮으므로 이온화가 쉽게 일어나면, 여기죠,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는 거, 이 이온화가 잘 되면 아크 발생이 유리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륨가스를 사용하면 아크의 온도가 증가하므로 용융부의 용입이 증가됩니다. 아르곤가스의 아크 압력이 높은 것은 아르곤가스의 밀도와 유속이 헬륨가스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또는 제 생각에는 아르곤가스의 원자 번호가 헬륨보다 높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어떤 아크 압력이 높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밀도와 유속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헬륨가스는 아르곤가스에 비해 완만한 아크 압력 분포가 발생합니다. 열 전도도에 의한 열적 핀치 효과가 발생하는데, 헬륨은 아르곤에 비해 열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로 열이 쉽게 방출되므로 아크를 유지하려면 아크의 반경이 감소하고 원뿔 형상의 아크가 원통 형상으로 변화합니다. 자, 이렇게 안 하고 원뿔 형태로 된다는 거죠. 원통 형상으로 변화된 아크에서는 용접봉과 모재 부근에서 발생하는 핀치 효과에 의한 압력차가 크지 않으므로 유속이 감소하여 완만한 압력 분포가 되고요. 이로 인해 헬륨가스를 사용하면 아르곤가스에 비해 용입이 감소하지만 언더컷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극성에서 청정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 음극인 모재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막에서 전자가 발생하므로, 즉 모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전자가
발생해서 이 용접봉으로 올라가죠. 아크가 사나막에 집중되어, 네, 아크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부근에서 아크가 주로 발생하겠죠. 음이온이 전자가 자주 이렇게 방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고온에 의해 산화막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아크가 집중되는 곳에 열이 높아서 산화막이 파괴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크 기둥에서 발생한 양이온이, 여기 플러스 이온 있죠. 양이온이 음극인 용융부 표면을 충돌하면서 산화막을 또 제거합니다. 주로 무거운 아르곤가스에서 발생하고요. 헬륨가스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아크 안정성. 아크길이나 용접전류 또는 전압 등의 외란이 가해져도 아크가 안정하게 유지되는 정도를 아크 안정성이라 합니다. 일정한 용접 조건에서 용접기 특성에 의해 결정되고요. 용접전류는 대부분 무게가 가벼운 전자에 의해 흐르고, 아크의 전자가 양극에 충돌하면 전자가 보유한 열 및 운동 에너지를 양극에 방출하게 되므로 양극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음극에 비해 증가합니다. 직류 용접기는 교류에 비해 저전류 용접에서 아크가 안정하고, 직경이 작은 용접봉에서도 용접이 용이합니다. 또한 아크 발생이 용이하고 아크 길이가 짧아도 용접하기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박판 용접에 적합합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에서는 리액턴스에 의해 출력단의 전류는 전압보다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전류와 전압의 이상차는 교류 용접 시 아크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전기 아크에 의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용접봉이 음극이고요, 모재가 양극이면, 자, 마이너스 이온이 음극에서 모재로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고, 그리고 플러스 이온은 모재에서 출발해서 음극으로 용접봉으로 올라갑니다. 아크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왜냐하면 양이온과 전자가 수가 똑같기 때문에요. 중성이지만 주로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 전류가 흐르며, 이는 전자의 질량이 양이온에 비해서 매우 작아 쉽게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전압 강하량을 보면, 자, 음극 부분, 여기 음극 부분, 그리고 플라즈마 부분, 여기 플라즈마 부분, 그리고 양극 부분, 이쪽이죠. 이때의 전압 강하량은 이만큼, 이만큼, 양극 부분에서는 이 정도의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자, 아크는 고온에 의해서 아크 외부로 향하는 압력, 고온에 의해서 이제 밀려나죠. 그리고 핀치력에 의해서, 열적 핀치 효과에 의해서 아크 내부로 향하는 압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아크 형상이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다음, 전극에 의한 전자 방출 유형을 보겠습니다. 열 전자 방출. 금속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전자가 전이 장벽을 넘어서 금속 밖으로 방출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텅스텐과 같이 고용점의 전이 장벽이 높은 금속만이 이 열 전자를 방출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전기장 방출이 또 있습니다. 콜드 에미션이네요. 전이차가 큰 전기장에 의해 자유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즉, 어떤 열이 아니라, 고온이 아니라 전기장의 차이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방출된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이 일반 금속은 열전자 방출은 불가능하고, 전기장에 의한 자유전자가 방출됩니다. 일반 금속은 안 되고 뭐가 되냐? 아까 위에서 말한 이 텅스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의 분포를 보면, 지금 전극성이냐 역극성이냐, 그리고 소모성 전극이냐 비소모성 전극이냐에 따라서 열의 분포가 다릅니다. 비소모성 전극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텅스텐 용접이 있죠. GTAW. 그리고 소모성 전극은 우리 이제 SMAW처럼 용접봉이 녹아 나가는 경우, 용접봉이자 전극이면서
네, 소모되는 거를 지금 이 소모성 전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전극성에서는 즉 용접봉 부분이 마이너스 음극이고 모재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열은 여기 용접봉 부분에 많이 분포를 하고 모재 부분은 열이 30% 정도를 갖게 되고, 역극성에서는 반대로 30% 모재가 70% 같습니다. 하지만 비소모성 전극 텅스텐에서는 뭐 열전자가 방출돼서 그런가요? 자, 전극성에서 전극 부분이 38% 그리고 모재 부분이 62%의 열 균형을 갖게 됩니다. 역극성에서는 이제 반대로 가게 되고요. 교류에서는 뭐 상관없이 50대 50의 열 분포가 이루어집니다. 뭐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이해하시면서 차근차근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따로 클립으로 이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및 교류의 전원 특성을 보면 직류와 교류, 안정성은 직류가 좋고 비피복봉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직류가 가능하고요. 극성의 변화도 직류는 가능하고, 교류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 때문에 극성이란 거를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없죠. 자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류가 좋았고, 무부하 전압은 뭐 직류가 약간 낮은 편이고요. 전격의 위험, 즉 감전의 위험은 교류가 더 많고, 구조는 직류가 좀 더 복잡하고요. 고장률은 교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자, 전극성과 역극성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전극성은 전극이 마이너스고 모재가 플러스인 경우라고 했죠. 이건 이제 반대가 되는데, 자, 청정작용은 여긴 없고 이 역극성에는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여기서 전자가 방출하니까 이제 산화먹이 제거가 되고, 이제 무거운 플러스 원소가 이제 밑으로 쏟아지면서 계속 압력으로 부딪히니까 산화먹이 제거된다고 아까 청정작용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페네트레이션, 용액 깊이를 보면 전극성이 깊고 내로우합니다. 이걸 보면 열 밸런스는 모재 쪽에 70%의 열 분포를 갖고 있고 일렉트로드 엔드에 30%의 열 분포가 있죠. 그럼 이건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냐? 바로 비소모성 전극, 텅스텐과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이게 소모성 전극이라면 반대가 되겠죠. 자, 여기 설명 따로 표시는 것처럼 소모성 전극인 경우에는 반대로 용입이 낮을 테고, 소모성 전극은 용입이 이렇게 깊을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반대로 다 생각하시면 되고, 교류는 뭐 다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GTAW에서는 전극성일 땐 청정 효과 없고 역극성일 때 강력한 청정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용입 때문에 GTAW는 주로 전극성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소모성 전극인 GMAW나 SAW는 얕은 용입, 자, 이거랑 반대되죠. 깊은 용입이랑. 왜냐면 이건 소모성이고 GTAW는 비소모성이기 때문에 열의 분포가 비소모성일 경우에는 모재의 열이 더 분포돼서 좀 깊게 파고들고, 소모성 전극에서는 용접봉이 전극이죠. 더 열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용입이 얕은 대신에 용융 속도가 더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안정한 아크, 부드러운 용접 금속 이행, 깊은 용접을 갖는 거는 자,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